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아니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넷미팅입니다를 먼저 해야죠. 아 너무. 진짜. 야, 방송이 종료됐어요. 잠깐.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 UFO입니다. 와우. 여기가 이제 서울 신림동 UFO 목격 소동에서 밝혀진 해파리형 UFO. 우와. 신림동에서 찍은 거예요? 네, 서울 신림동에서 해파리형 UFO로 유명한 겁니다. 저는- 실체는 서울시가 띄운 미세먼지 측정용 기구입니다. 예. 속았네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 결국 오직 증언들을 바탕으로 합니다. 과연 UFO라는 게 뭔가 그리고 있는가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어떤 답변을 좀 해보면 어떨까. 오. 네, 이렇게 좀 준비를 했고요. 예, UFO의 정의부터 시작합니다. Unidentified Flying Object, UFO, 미확인 비행체다. 이거를 조금 사전적으로 보면은 표준적 기준으로 식별할 수 없는 정체불명의 비행 물체다.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겁니다. 정의가 정체불명으로 정의를 했어요. 정의라는 건 뭐냐? 이것을 명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내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다. 근데 정체불명이라는 의미로 정의를 내린 거죠. 아, 우리도 얘는 모른다. 그렇죠? 얘는 알게 되는 순간 사라지는 거네. 이 특이한 경우에 엄청 특이한 경우. 그러네. 영화 속에도 비행물체가 많이 나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월드 인베이전, 우주전쟁, 우주 선제. 컨택트. 어. 이런 영화들에서 네. 비행물체가 나오죠. 근데 이런 좀 알 수 없는 비행체. 네. 이것을 UFO라고 명명하게 되는 계기를 제시한 사람이 다음 장 보시면요. 바로 이분입니다. 케네스 아놀드라는 분이에요. 케네스 아놀드. 예. 케네스 아놀드. 1947년 미국 워싱턴주 이 국립공원 상공을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9대의 알 수 없는 비행물체를 목격합니다. 이게 뭐지? 그러다가 이 목격담이 기자들에 의해서 보도가 되는데 그때 비행 접시라는 표현을 처음 써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에서 나오니까 미확인 비행물체 같은 게 나오니까 공군이 조사에 착수합니다. 그러면서 미확인 비행물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이제 미 공군 조사단장 에드워드 러펠트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UFO, 미확인 비행물체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요. 네. 그리고 이제 가끔 UFO 외에도 UAP라고도 불러요. 왜요? 미확인 비행 현상. 이거를 그냥 현상으로 보는 거죠. 현상으로. 네. Unidentified Aerial Phenomenon.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게 통상 UFO 목격담 중에 99%는 관측자의 오해나 조작으로 판명납니다. UFO가 어딨죠? 저 왼쪽 위에 노란 저런 건가? 그렇죠, 그렇죠. 저게 뭐냐? 이거 그냥 반사된 뭐 등같이 생겼는데. 아, 그렇죠. 이게 저희 국립과천과학관 이정모 관장님께서 네. 호텔에 묵으시는데 호텔 유리창에 비친 형광등의 모습입니다. 저런 경우 굉장히 많지 많죠, 않나요? 많죠. 네. 근데 1%는 뭐냐? 정확히 파악이 안 돼. 이게 진정한 미확인 비행체다. UFO의 형태를 가보겠습니다. 구름 형태 UFO. 귀엽다.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것들이 실제로 UFO의 형태로 구분되는 애들이에요. 예, 언뜻 보면 구름처럼 보여서 아무런 의심을 사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게 기묘하게 움직여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게 바로 구름 형태 UFO. 요거는 뭐 같아요? 약간 밤에 봤을 때 노란 풍선. 달. 그죠? 달. 죄송합니다. 저거는 달 모양 UFO라고 그래요. 네. 딱 봐도 UFO를 모르는 사람이 봤을 때 하늘에 달처럼 떠 있습니다. 근데 저게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는 거야. 그러니까 달인가 했는데 달이 아닌 거예요. 정팔면체형 UFO라는 게 있어요. 저 다이아 모양? 그쵸, 그쵸. 원기둥에 원뿔 두 개를 합성한 것 같은 좀 비슷한 모양이죠. 근데 저거 진짜 뭔지 궁금하다. 네. 진짜 누가 찍은 거예요, 저거? 저것도 사실 실제로 저게 정말 있었는지도 알 수 없는 거죠. 지금 수많은 에반게리온 모양. 아, 맞아요. 에반게리온에서 저런 식으로 등장하거든요, 사도가. 그 다음은 짐벌 모양 UFO입니다. 저런 걸 이제 짐벌 모양이라고 좀 구분을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 구분조차도 공식적인 건 아닙니다. 예. 그래서 바람에 날아가듯이 좀 비행을 하는데 이게 약간 바람에 날아가는 것 같은데 신기하게도 목표 지점을 향해 가는 것 같고 약간 뭐 빛이 강하게 나는 것 같진 않지만 약간 좀 빛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곡선으로 가는 것 같지만 또 고리가 회전하면서 것 같지만 명확하지 않아. 그런 게 바로 저런 UFO다. 요게 새 모양 UFO입니다. 새처럼 날아간다. 얘는 뭐 공간 이동을 한다 그러더라고요. 예, 신기하죠? 예, 아무튼 그런데 중요한 건 일반적으로 UFO는 낮보다 밤에 잘 보인다고 해요. 그리고 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은 봐도 모르거나 별 보고 착각도 한다. 뭐 이런 얘기 많고 또 UFO 형태를 지금 많이 말씀드렸는데 심지어 형태를 바꾸는 UFO도 있다고 합니다. 우와. 약간 뭐 고무차력처럼 그런 애들도 있대요. 그만큼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UFO가 있다고 주장을 한다. 본격적으로 갑니다. UFO가 하는 일. 하는 일. 무엇이냐? 주로 사람을 납치합니다.
진짜? 납치하는 외계인들을 또 외형으로 구분해요. 첫째, 난쟁이형. 난쟁이 형이요? 1987년 소설가 휘틀리 스트리버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자신의 외계인 피랍 경험을 다룬 책 교감이라는 책을 펴냈습니다. 진짜로 실화로 한 거예요? 네네. 와. 자신이 난쟁이 외계인에게 피랍당했던 경험을 쓴 책인데 이게 비소설 부분에 뉴욕타임즈 10주 동안 1위 했어요. 보고 싶다. 궁금하다. 네. 근데 재밌는 게 납치 당시의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하다가 최면요법을 통해서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렸더니 수시로 외계인들이 자기를 납치했다는 거를 알아낸 거예요. 키가 작고 추하게 생긴 납치자들을 난쟁이형으로 구분한대요. 좀 불쌍하긴 해요. 외모뼈 예. 아닌가요? 그러니까. 근데 외계인이니까 사람은 외계인한테도 아니니까. 외모지상주의야? 그러니까. 근데 외계인 미야. 재밌는 게 UFO를 타고 네. 납치하는 대부분의 외계인이 여기에 속한대요. 사실은 제가 사진을 구해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그나마 이게 제일 비슷해. 귀여워. 왜냐면은 그냥 할로윈 파티 아니야? 약간 파티 같기도 하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아예 그 외형이 나와 있어요. 너무 귀엽게 생겼네요. 키가 100에서 160cm 사이고 네. 큰 서양 배 형태의 머리. 알죠? 먹는 배. 네. 크고 둥근 눈, 가늘게 찢어진 코와 입. 네. 그리고 머리털이 없다. 딱 저 이미지야. 그리고 다음 종류는 인간형이 있습니다. 인간형. 외형이 인간하고 좀 비슷하고 특히나 이제 남미 쪽에서 사람을 납치하는 인간형 외계인들의 경우는 약간 그 19금 목적이 있어. 남미 쪽이 특히. 성욕이 많군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남미가. 근데 유럽의 경우는 매우 친절하며 인간과 철학에 대해 논하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많아. 이 소문의 근원지를 어. 이런 식으로 밝혔구나. 그러니까. 그리고 유럽 애들은 인류를 위한 뭔가 메시지를 남깁니다, 항상. 궁금하다. 웃기죠? 그 다음 괴물형입니다. 1973년 10월 11일에 미국의 이제 미시시피 주의 강 근처에서 찰스 힉슨 그리고 켈빈 파커 주니어입니다. 둘이 싸웠나요? 사이가 안 좋아 보이네. 이게 조금 안 좋아 보이죠? 근데 이분들이 같은 조선소에서 근무를 했는데 밤 낚시하는데 밤 9시에 갑자기 윙 소리가 나면서 상공에서 번쩍이는 발광체를 목격했고 딱 봤더니 갑자기 그들 근처에 물체가 나타났는데 그게 이제 직경 9m 높이 3m 정도의 크기의 미식축구공 모양이었대요. 그게 상공에서 60cm 정도 떠 있었다. 요렇게 생겼다는 거, 이렇게 생겼다는 거. 찰스 힉슨이 나이가 든 상태입니다, 저게. 이분이 직접 그림으로 보여준 건데요. 이제 저걸 딱 보는 순간 힉슨 형이랑 파커 형은 온몸이 마비됐대요. 그럴 것 같아. 그러다가 3명의 외계인이 얘네를 데리고 들어가서 무려 20분간 신체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쵸, 신체 검사를 해서 왜? 이제 CT 찍겠습니다. 그쵸, 병무청으로 보내는 거죠. 자, 호흡 예. 크게 들이마시시고요. 예, 축하합니다. 1등급입니다. 현역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정리해봤습니다. 시기별로 주요 UFO 사건들을 좀 정리해봤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많은데 네. 좀 몇 가지만 해봤습니다. 네. 제일 유명한 애가 바로 다음 잠시만요. 로즈웰 사건이에요. 로즈웰 사건. 로즈웰. 예, 51구역까지 연결되면서 사실 음모론의 전설이라 불리는 로즈웰 SUFO. 다시 가시죠. 네. 편집을 위해서. 예, 로즈웰 UFO 사건. 예, 때는 바야흐로 1947년입니다. 웬 이상한 비행 접시가 로즈웰 근교의 목장에 추락했다고 해요. 그래서 미 공군이 회수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됐는데 이 기사가 이제 배포가 됐는데 화제가 됐어요. 근데 웃긴 게 갑자기 미군에서 이건 오보였고 추락한 물체는 기상관측 기구라고 증언합니다. 그리고 이제 장교가 나와가지고 옆에 보시면 사진 보시면 이것저것 들추고 있잖아요. 네. 잔해들 보면은 뭐 기상관측 기구 잔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아무래도 바꿔치기 한 것 같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면서 결국 사건은 묻힙니다. 요게 이제 로즈웰 사건이고요. 다음 잠시만요. 프랑스 방대. 1954년에 벌어진 일인데 파리 남서쪽의 방대라는 지역에서 목격된 겁니다. 약간 꽈배기 과자, 꽈배기처럼 생겼네요. 네. 네, 요거는 그린 것 같아요, 약간. 근데 요건 또 특이한 점이 있어요. 벌건대낮에 네. 수백 명이 목격한 사건입니다. 갑자기 두꺼운 구름층이 밀려왔대요. 그게 약간 밝게 빛나는 보랏빛 안개 덩어리 같은 느낌이었고 이게 막 튀어나오면서 움직이는데 전체가 한 번에 움직이더라. 요런 애가 이제 방대 UFO. 그러면 이제 또 한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다음 장 주시면요. 한국에서 나타난 UFO입니다. 1973년 충청남도 보령에 있는 한 익명의 초등학교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선생님과 많은 아이들이 UFO를 목격했는데 저 왼쪽에 있는 그림 같은 경우에 목격하는 어린이가 직접 그린 그림입니다. 비행 접시가 어떻게 움직였고 어디로 갔는지를 약도를 오른쪽에 좀 그려놨어요. 이런 증거들이 남아있다. 이것이 과연 증거인가?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사진이나 여러 가지 목격들이 존재합니다. 요게 가장 유명한 한국의 UFO 사진이에요. 이거 본 것 같아요. 너무 좀 예술적이에요. 맞아요. 이게 95년도에 기자가 찍은 사진인데 이 기자가 연사를 했대요. 연사? 연사를 했는데 3장을 연사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딱 중간 사진에 저게 찍힌 거야. 근데 보세요. 저게 우측 아래 보시면은 베이퍼 현상이라는 게 있어요. 기체 주변의 수증기가 응축하면서 위로 분출되는 현상인데 저 베이퍼 현상이 보여지는 것과 위의 이미지가 거의 비슷한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쵸. 이것과 이제 잔상을 추정하니까 속도가 초속 108km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저게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고 판명이 났어요. 오, 소름. 근데 잘 보세요. 저 사진은 조작된 사진이 아니다. 그리고 저 이미지가 이제 여러 가지 잔상을 이런 걸 고려했을 때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조작된 사진이 아니라는 거에서 저게 외계인이 타고 온 비행 접시다라는 건 인과관계는 없어요. 그렇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저 이미지가 어떠한 현상과 비슷하다고 해도 저렇게 잔상이 나온 게 어떤 물체가 어떤 속도로 갈 때 저 정도 잔상이 나오겠구나를 추정한 거지 실제 그 물체가 저렇게 찍힌 거라고 보기에는 또 어려운 거죠, 일단. 아무튼 이거는 그냥 가능성이 열려 있다. 예, 이제 기원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예. 기원, 그쵸. UFO 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외계인. 그렇죠. 네. 되게 재밌는 게 사전에서는 UFO는 미확인 비행 물체를 통칭합니다. 근데 UFO 하면 뭐다? 외계인. 그렇죠. 그러니까 외계인이 타고 온 건 뭐다? UFO 이렇게 그냥 의미가 쓰여버리는 거야 지금은. 예. 근데 이제 외계 이 가설을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네. 주장하는 바는 이래요. 물체가 굉장히 과학기술이 집약돼 있다. 이 기술은 지구에서는 절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기술력이 아닌가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과학기술력을 뛰어넘는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무려 수천 년 이상 뛰어넘을 거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냐? 기존 우리가 갖고 있는 뉴턴 역학, 물리학을 뛰어넘는 움직임을 보이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 다음 장 보시면요. 그 잔해들이 너무 평범해. 사실 만약에 진짜 추락을 하잖아요. 네. 사실 그 정도로 과학기술이 앞섰는데 추락하는 것도 웃기고요. 추락을 했으면 그 잔해가 현재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원소들이거나 다른 구성이거나 정말 새로운 무언가가 거기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추락하면 막 액체로 변하고 막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죠. 그죠. 그래서 하지만 아닐 것 같고. 그런 상상력을 자극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너무 그릇이야. 맞아요. 예, 그래서 이제 결말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요. 그래서 UFO가 정말 있을까요? 미국 중앙정보국 CIA에서 UFO 관련해가지고 최근에 보도가 하나 나왔는데 뭐가 나왔냐면 70년간 축적해온 문건을 전부 다 기밀을 해제했다는 보도가 지난달에 나왔습니다. 대박. 네. 진짜로? 대박. 무려 2,700쪽이야. 이 문건이. 뉴스네. 근데 이 방대한 자료에 UFO 목격담이 이렇게 쫙 있는 거야. 쫙 이렇게. 대박. 근데 정부 문서라고 보기보다는 네. SF 소설 같은 느낌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오늘 드린 내용들이 뭐냐? 전부 다 증언을 바탕으로 한다. 라는 겁니다. 증언. 기억이 어떻게 저장되는가? 우리는 사실을 기억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정보는 뇌에서 해석되고 저장됩니다. 맞아요. 예, 즉 실제 정보가 아니라 주관적인 해석이 곁들어져 있는 정보가 저장된다는 거죠. 즉 이 증언이라는 것들이 과연 다 사실로 볼 수 있는가? 요거 일단 볼 수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최면요법으로 대부분의 증언이 나옵니다. 즉 이분들이 본인의 날아간 기억을 토대로 다시 최면을 통해 그걸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마치 내면에 숨어있는 기억의 무언가를 가져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거에 관련해서 제가 드릴 말씀이 또 몇 가지 있습니다. 1989년 미국에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로부터 20년 전 당시 8살이던 수잔 네이슨이라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가 동네에서 실종이 돼요. 실종됐다가 몇 달 만에 살해된 시체로 발견돼요. 어머나. 그리고 20년 동안 이 사건은 미제 사건입니다. 근데 갑자기 20년이 지났어요. 수잔 네이슨의 친구 에일린 프랭클린이라는 분이 있어요. 20년이 지난 후에 에일리 프랭클린이 갑자기 사실 수잔 네이슨을 죽인 살해범은 나의 아버지다 라고 증언합니다.
우리 아빠가 죽였다. 아빠가 초등학교 때는 없으면 너무 불안하니까 말을 이렇게 함구하고 있다가 20년 뒤 이제 성인이 돼서 또 너무 합리적인 생각이다. 죄책감이 느껴져서 이렇게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아주 정확해요.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렇게 생각해. 예. 왜냐면 20년 동안 말을 하지 않고 있던 나만 감춰주고 있던 비밀이었단 말이에요. 그쵸? 이거를 용기 내서 20년 만에 밝혔다고 모든 사람이 생각합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 양님이 지나가던 행인 이를 살인자로 지목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믿어요. 뭔 소리야, 네가 저 사람을 알아 이럴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갑자기 양님과 아주 가까운 궤도를. 궤도를 갑자기 살인범을 해요. 네. 하지만 궤도의 인성을 아는 경찰관들은 그를 체포하지 않았죠. 아, 그렇게 가나요? 이거 아니고 어쨌든 알겠습니다. 양님이 아주 친한 마양님을 신고해. 마양님. 그러면은 이름도 그렇지만 뭔가 수상하단 말이야. 그거 거기다가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양심선언처럼 발언했다라는 거는 그 주장의 신뢰도가 엄청 높아집니다. 그럼요. 왜냐면 그렇게 말할 이유가 없거든. 그 상황인데 그래서 법정이 이거는 아무래도 팩트라고 봅니다. 그리고 결국 에일린의 아버지는 수잔의 살인범으로 종신형을 선고받아요. 그리고 책을 써요. 이게 난리가 났어. 궁금하다. 제목이 뭐예요? 에일린의 고백 수기, 아버지의 죄라는, 이거 굉장히 신뢰도 높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에일린의 언니가 등장합니다. 제니스라는. 에일린과 정반대의 진술을 해요. 살인자가 전혀 아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에일린이 이 진술을 하게 된 거에는 최면요법으로 20년 전의 기억을 불러왔다는 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20년 전에 나의 아버지가 살인을 저질렀다는 기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나왔는데 결정적인 근거가 있어요. 결정적인 증거. 이 당시에 드디어 DNA 검사가 도입됩니다. 새롭게 도입된 DNA 검사를 통해서 확인한 결과 모든 증거는 에일린의 아버지는 무죄예요. 그리고 에일린은 지금 위증을 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요. 웬일이야. 얼마나 사셨을 쯤에? 7년 살았어요. 미쳤어. 7년 만에 드디어 에일린의 아버지가 무죄로 석방됩니다. 아니 기집애네요? 어머. 그죠? 나쁜 소녀다. 네. 그런데 이 사건이 굉장히 유명한 심리학 쪽의 사례로 남습니다. 바로 뭐냐? 최면에 의해서 회상된 기억이 완전히 조작되었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돼요. 그 불확실성에 그쵸. 대한 대표적인 예가 네. 되는 거네요. 왜냐면은 우리가 뭐 전생 체험하죠. 최면을 걸면 무의식에 있는 기억을 끌어온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예. 그런데 정말로 내가 숨겨놨던 비밀, 무의식의 기억, 예를 들어 내가 비밀번호를 까먹었어. 근데 막 최면을 걸어서 막 파고파고 하니까 내 무의식 어딘가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설정해놓은 비밀이 갑자기 등장하는 거야. 그때 비밀번호가 알아내지고 내가 그 암호를 풀 수 있어요. 우리가 도서관, 기억이라는 도서관에서 아주 구석에 꽂혀있던 책 한 권의 한 페이지를 여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뇌라는 것은 실제 팩트를 저장하는 게 아니라 해석된 정보를 저장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트라우마가 다른 형태로 저장될 수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최면을 통해 유도된 기억은 그것이 실제 그 사람의 기억이 아닐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결론이 나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채팅에 정확하게 나왔습니다. 여유당 교수님께서 네. 현재 법적으로 최면을 통해서 회상된 기억은 법적인 증거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증언이라는 게 과연 팩트인가? 예. 이 부분에 대한 걸 드리고 싶어서 이제 꺼낸 건데 네. 최면을 통해 유도된 증언은 팩트가 아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천문학자이자 과학 커뮤니케이터 닐 타이슨입니다. 예, 이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UFO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할 권리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권리가 네. 없다. 이 말은 뭐냐면은 뭔진 모르지만 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끝내라. 이게 뭔진 모르지만 하면 뭔진 모르는 채로 끝내야 된다는 거예요. 과학이라면. 근데 재밌는 게 이러는 거예요. 뭔진 모르는데 이게 UFO 같아. 그 뒷이야기가 이어지는 순간 뭔진 모른다는 거가 이미 끝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지금 이미 문제라는 겁니다. UFO라는 건. 그래서 이런 걸 바로 무지로부터 출발하는 논증이라고 불러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냐면 인간은 모르고 있다라는 상태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지한 불편한 상태를 없애기 위해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무지하지 않은 상태로 넘어가려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뭔진 모르겠는 걸 마치 아는 것처럼 무리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증언이라는 것은
법정에서 최고의 증거가 됩니다. 하지만 과학계에서는 그리 수준 높은 증거라고 볼 수 없다. 그것보다 훨씬 더 수학적인 근거, 이론적인 베이스, 과학적인 현상, 검증하는 방식들, 과학적 사고력들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수준 높은 증거라고 보는 거죠. 이거에 UFO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해당하지 않아요. 우와, 근데 진짜 되게 생각지 못했던 그쵸. 얘기다. 예. 생각의 폭이 이만큼 넓어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UFO 사진이 굉장히 많이 찍히던 90년대에는 카메라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비싼 카메라보다 지금 우리가 항상 손에 들고 있고 24시간 찍을 수 있는 카메라의 성능이 훨씬 좋아요. 심지어 영상 촬영된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만약 90년대랑 비슷한 빈도로 UFO가 지금 보이고 있다면 현재 우리가 24시간 손에서 놓지 않는 이 광학 장비로 인해서 그 당시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많은 외계인이나 UFO의 사진이 찍혀야 돼요. 근데 현대로 오면 올수록 UFO 사진은 점점 빈도가 줄어들고 있고요. 더 줄었어. 놀랍게도 이렇게 성능 좋은 카메라가 우리 몸에 붙어 있는데 UFO의 사진의 화질은 여전히 90년대예요. 선명한 고화질 UFO 사진을 찍은 게 왜 지금 굉장히 흔하지 않은지 그 사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까지가 UFO의 과학이었습니다. 인사 시간도 맞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